안녕하십니까. 일반화약학 네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화약학 이번 시간은 연소와 폭발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조금 정리하고 가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화약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총 3시간에 걸쳐갖고 화약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었고, 화약의 역사를 배울 때 흑색 화약에 대해서 이제 첫 시간에 배웠었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산업용 폭약의 발달, 그래서 이제 다이너마이트와 초안 폭약, 슬러리 폭약 배웠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화공품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었던 것 같고, 오늘 시간부터는 연소와 폭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잠시만요. 연소와 폭발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연소와 폭발은 기본적으로 연소공학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소공학을 이제 배웠던 친구들은 조금 더 이제 수업 들을 때 편안히 들을 거고, 수업을 듣지 않았던 친구들은 일반화학이랑 물리화학 그리고 간단한 수학이 기본 바탕이 되면은 따라오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화학이랑 물리랑 수학이 밑바탕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은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밑에 이제 듣다 보면은 이제 연력학 백그라운드랑 아니면 이제 화학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되지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하기에는 수업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이 내용은 무엇이지? 라고 궁금하게 된다고 하면은 일반화학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연소와 폭발 중에 연소 이론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폭발의 개념과 특징, 그 다음에 블랩이랑 VC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연소와 폭발은 총 2시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연소 이론입니다. 우선 화약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화약의 역사에서 보면 화약 그러면 불화자의 양약자잖아요. 그래서 불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화약이 터지는 현상 또한 연소의 현상의 일부분으로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연소의 일부분이고, 연소를 만약에 그러니까 화약을 알려면 결국 연소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연소를 좀 공학적으로 보면, 연소란 물질이 발열과 빛을 수반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연소, 컴부션은 단어가 3개가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열, 빛, 산화 반응, 이 3가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쉽게 나온다고 하면은 화약류 관리기사나 화약류 제조기사, 아니면 군무원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연소의 3요소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연소의 3요소는 아니죠. 죄송해요. 큰일 날 뻔했네요. 연소의 정의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 것은, 있는 것은 이렇게 하면은 열, 빛,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나무가 탄다, 또는 종이가 탄다, 또는 뭐가 있을까요? 불꽃놀이 화약이 탄다 라고 하면은 이 3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연소가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은 우리가 연소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형광등의 불빛, 형광등의 불빛은 열은 있죠. 열은 있고 빛은 있는데 산화 반응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레이저 포인터도 마찬가지죠. 레이저 포인터도 열이 없고 산화 반응이 없고, 또 뭐가 있을까요?
유리가 뜨거워진다 라고 하면 산화 반응이 없는 거죠. 어쨌든 연소라고 하면은 열, 빛, 산화 반응 이 세 가지가 모두가 포함이 되어야지 연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소는 가연성 물질이 점화원에 의해서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면 발열 반응에 의해서 열을 발생하게 되어 온도가 높아지므로 원자 및 분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연성 물질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타는 물질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연소라고 하는 것은 불이 타야 되는 건데, 불이 타기 위해서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날 텐데, 그 반응 물질의 출발 물질, 그래서 불에 타는 애들을 가연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타는 게 가능한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점화원은 실제로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 가해주는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라이터, 그 다음에 가스버너, 불꽃, 낙뢰, 그 다음에 스파크 이런 것들이 다 점화원이죠. 그래서 종이에 불을 붙였다 그러면 종이는 가연성 물질이 되겠고, 라이터나 번개 같은 경우는 점화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산소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화약과 폭약, 그러니까 화약과 연료를 나눌 때에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공기 중에 산소가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산소를 공기 중에 있는 걸 쓰게 되면은 우리가 연소라고 그랬고, 그쵸? 아니, 연료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물질 내부에 있는 산소가 물질 내부에 있다 그러면 화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연물, 점화원, 산소 공급원이 반응을 하면, 요 세 가지가 반응을 하면,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연소의 3요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요 세 가지가 반응하면 발열 반응이 일어나고 열을 방출하겠죠. 그래서 불 떼고 나면 이렇게 앞에 대고 있으면 따뜻하겠죠. 온도가 높아지면서 원자 및 분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갖고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물리나 화학이 이제 기초가 돼야 되는 거죠. 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은 온도가 높아지는지는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화학계 보면은 그 가시광선 영역이죠. 빨주노초 반환보 이렇게 하면서 분자 운동 에너지에 따라서 왜 색깔이 변하는지도 나오고, 위험물질론 시간에 따라서도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빨간색, 그러니까 불꽃이 빨간색 그러면 750도, 그 다음에 1500도 그러면 회백색 이런 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자 운동 에너지에 따라서 색깔이 변한다 라는 거. 여담이지만 과학사의 역사에 보면은 그쵸, 별이죠. 별들이 온도를 어떻게 볼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별이 몇 도인지 볼까 그랬더니 많은 경우를 보고 그 빛이 들어오는 색깔을 보고 알더라고요. 보니까 여담이고요. 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면 열 복사선이 발생하게 되며, 이 열 복사선은 온도가 상승하면 파장이 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에 이르게 되고 발광 반응을 감지할 수 있게 되고, 이런 현상을 연소라고 하게 됩니다. 열 또는 빛만 내는 것은 연소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소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열, 빛, 산화 반응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연소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요 내용은 몰라도 돼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몰라서는 안 되고, 알긴 있어야 되는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크게 보면은 화약도 연소 반응이고, 연소라고 하면 빛, 열, 산화 반응이고, 연소에 의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이 나오고, 그 색깔의 차이로 온도가 다르다라는 거를 요 PPT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배웠던 게 이제 조금 그래도 화학이랑 물리를 배웠던 친구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노파심에 의해서 좀 이렇게 기초적인 걸 넣어놨어요. 우리가 산화라고 하면은
산소와 결합하는 것, 그 다음에 수소를 잃는 것, 원자를 증가하는 것이라고 요 세 개가 산하고 환원은 반대예요. 그래서 옥시데이션과 리덕션이라고 할 수 있고, 요거는 시험 문제 아주 쉽게 내면 낼 수 있겠죠. 뭐 산소와 환원, 산화와 환원의 기초적인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일반화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산소 환원을 할 때 우리가 혹시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네모나게 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하고, 제가 이거 마우스로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이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한 칸 더 있어야겠네요.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그 산화라고 하고, 여기가 환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산소, 수소, 그 다음에 전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OX를 치세요. 그래서 OX, X, OX, O 이렇게 놓은 다음에 외우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산소가 얻으면, 산소가 동그라미가 얻는다는 얘기예요. 산화, 그죠?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 이렇게 하시고, 수소를 잃으면, X가 잃는다는 얘기죠. 수소를 잃으면 산화, 수소를 얻으면 환원.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은 환원.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산화수가 증가한다는 게 전자를 잃는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수소를 잃는다는 거.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을 이야기를 할 때 대학교 때 저는 되게 그 외우는 게 헷갈렸었어요. 이게 어느 게 수소를 얻는 거야, 전자를 얻는 거야, 이렇게인데 요 표를 보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가 아주 간단하면 이런 시험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연소가 일어나려면 우선 우리가 연소의 정의를 얘기를 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연소란 발열과 빛과, 그러니까 열과 빛과 산화 반응이 다 일어나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연소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어떤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근데 연소가 일어나려면은 어떤 환경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 중에 필수 요소로 있어야 되는 게,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이 꼭 구비되어야지 연소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연소의 3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연소의 3요소라고 해놓고, 연소가 일어나면, 즉 불이 일어나려면 그 가연물, 우리가 말하는 타는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점화원, 그래서 물질이 탈 수 있게끔 최초로 에너지를 가해주는 애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산화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안에 산화 반응이 일어날수록 계속 도와주는, 공급해주는 산소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돼요. 이게 갖추어져야지만 연소가 일어날 수 있고, 이를 연소의 3요소라고 합니다. 요 앞글자만 따갖고 배우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만 따갖고 우리가 가산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산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 수업 시간에는 그 좀 간단하게 불러서 줄여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연소의 3요소 가산점은요 라고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을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연소의 3요소 가산점 중에서 가산점이 다 있어야지 화재, 즉 연소가 일어날 수 있고, 반대로 연소를 멈추게 한다, 즉 화재를 멈추게 한다 라고, 불이 일어나는 걸 멈추게 한다 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제거를 하면 이를 소화라고 합니다. 소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이 중 한 가지라도 구비 조건을 주지 않는 게 화재 예방 방법이에요. 그래서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험물은 불에 타는 애들은 다 위험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종이, 볏짚단, 식용유,
이런 거 다 위험물이에요.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위험물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생활에 우리가 종이가 위험하다, 볏짚단이 위험하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험물은 어떤 그 용량 이상의 것들을 위험물로 얘기합니다. 불에 탈 수 있으면서 어떤 용량, 그러니까 저장 용량이 이상인 것들을 위험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는 사각형이 4개예요. 그래서 여기 산소, 그 다음에 점화원, 연료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밑에 체인 리액션이 있어요. 이거 연쇄 반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산점을 우리가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이 가산점이라고 그랬고 밑에 한 가지 더한다 그러면 체인 리액션, 그래서 순조로운 연쇄 반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화학에서 얘기하는 라디칼 리액션을 우리가 체인 리액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화학을 학습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조금 한테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면은 우선 그 고분자 또는 뭐 종이 이런 유기물질들 같은 경우는 탈 때 얘가 여러 갈래로 쪼개져야 돼요. 근데 쪼개지는 때에 나타나는 게 그 라디칼이고 라디칼들을 우리는 우리날로 말하면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소의 3요소 그러면은 가산점을 얘기를 하고 연소의 4요소 그러면 가산점 순조로운 연쇄 반응, 그 순연 됩니다. 가산점 순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가 아주 쉽게 나오면은 연소의 3요소가 아닌 것은 그러면 가산점 순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연소의 4요소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연소의 4요소로 연소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화재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런데 연소의 4요소가 포함이 안 돼 있는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포함이 안 되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 숯, 그 다음에 뭐 그렇죠, 숯, 그 다음에 뭐 코크스 이런 것들은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걔네들은 가산점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얘기를 할 때 가산점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연물 우리가 가산점에 대해서 이제 그 차례차례 배울 건데 연소가 일어나려면은 가야산점이 필요하고 그 중에 가연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요렇게 해요. 그래서 우선 산화할 때 발열량이 커야 돼요. 즉 불에 탈 수 있는 것들은 불이 일어났을 때 연소가 일어났을 때 그 앞에 내가 사람이 앞에 있다고 치면은 따뜻해야 돼요, 내가. 그리고 열 전도율이 작아야 됩니다. 즉 여기 이게 연필이라고 할게요. 연필이라고 하면은 이게 내가 여기다 불을 막 가하고 있는데 얘가 열이 빨리 전달돼요, 위로. 그러면 불에 안 붙어요. 내가 여기를 잡고 있고 여기다 막 불을 막 여기다 댔다고 하면은 여기에 열이 집중돼야지 여기서 화재가 확 일어나겠죠. 열이 빨리 전달되는 그 철 나무떼기라고 해야 되나요? 철근 이런 것들 불에 안 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열 전도율이 작다는 말은 뭐냐면 열이 전달되는 거에 낮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열이 잘 전달되면은 불이 안 붙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활성화 에너지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 화학에서 아레니우스식에서 얘기하는 EA랑 똑같아요. 그래서 산화 반응도 어쨌든 화학 반응이고 연소 반응도 결국은 화학 반응이에요. 근데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야 되는데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야죠.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가 넘으려면은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잘 써지네.
여기 보면 활성화 에너지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요 높이, 아니죠, 요 높이, 그쵸? 요 높이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가야지만 우리가 그 화학 반응을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요 높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그림이,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활성화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야지 우리가 불에 쉽게 붙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산소와의 친화력이 좋아 있고 표면적이 넓어야지 가연물이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가연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인데, 산소와 친화력이 좋고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가연물이 되는 거예요. 꼭 산소와 친화력은 좋아야겠죠. 표면적이 넓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발열량, 열 전도율,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 있는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래서 가연물인데 이 중에 나오는 그 용어를 못 이해할까봐 제가 써놓은 겁니다. 자,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들이 있어요. 즉, 얘네는 뭘 갖다 놓든지 간에 불에 안 타는 애들입니다. 불에 안 타는 애들은 주기율표 영족의 원소죠. 그래서 예를 들어 네온, 그 다음에 헬륨들인 거고, 또는 질소 산화물 같은 것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산소 반응이 완결된 안정한 산화물. 이게 뭐 있냐면 CO2 그런 거죠. 이산화탄소, 불에 완전히 산화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거예요. 물, 이런 거는 영족 원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기율표 영족이면 네온, 헬륨, 또 뭐가 있을까요? 아르곤, 이런 것들은 불에 안 탈 거고, 그 다음에 이미 산화 반응이 완결된 산화물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물,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또 이런 거 있을 거고, 질소 산화물 같은 거 N2, 그 다음에 NO2X 이런 것들이 다 불에 탈 수 없는 거겠죠. 금속은 불에 탈 수 있는 거예요. 금속. 자, 산소공업입니다. 이제 연소의 3요소 중에 가산점 중에 가연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바라보았고, 다음에 이제 산소공급원이에요. 산소공급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세 가지긴 한데, 우선 네 가지로 책에 나와 있으니까 네 가지로 할게요. 우선 산소가 있겠죠. 산소인데 공기 중에서 오는 산소예요. 공기 중에 오는 산소. 그 다음에 산화제가 있어요. 산화제는 보통 뭐냐면 화학에서 남을 산화시키고 내가 환원되면 산화되죠. 산화환원 반응에서. 그래서 언제죠? 일반화학 2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일반화학 2 시간에 배우고, 우리가 평형 이때 아마 배웠던 것 같아요. 평형할 때 배웠던 거고, 쉽게 말해서 남한테 산소를 주는 애들을 대부분 산화제라고 하죠. 그래서 KNO3, 우리 그 화약의 역사에서 배웠을 때 초석, 그 다음에 초안, 이런 게 다 산화제예요. 그 다음에 라부제가 했던 과염소산 암모늄, 아니 염소산염들이 그런 거죠. 염소산염들. 그리고 할로겐 원소가 있는데, 할로겐 원소가 뭐냐면 F, 그 다음에 플로우르, 염소, 이런 것들도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산소 공급원이라고 하면은 산소를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 않게 연소를 일어나게끔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애들은 다 산소 공급원이에요. 즉 조연성 물질은 다 산소 공급원이에요. 할로겐 원소는 산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산소가 아니지만 연소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할로겐 원소도 조연성 물질에 해당되고, 조연성 물질은 결국은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반응성 물질이 있는데, 내부의
연소성 물질, 내부 연소성 물질 또는 자기 반응성 물질 또는 자기 반응성 물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화약과 연소를 나눌 때 자기 반응성 물질, 내부 연소성 물질 또는 자연 발화성 아니 자기 반응성 물질 뭐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이 다 화약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화약 자체에 산소를 아주 많이 갖고 있으면은 자기가 쓰고 나서도 남들을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어떤 이제 이런 연필을 태우고 싶은데 연필을 태울 때에 내가 이게 가연물이 될 거고 산소 공급원이랑 점화원을 주면 이제 불에 탈 거 아니에요. 가산점이 있으니까. 근데 가연물은 얘가 나무가 가연물이고 내가 라이터를 막 줬어요. 그러면은 가연물을 막 주면은 여기 안에서 이제 점화원이 될 거고 산소 공급원이 밖에서 공기 중에서 들어오는 산소가 있어도 불에 탈 거고 진공 속에서 여기다가 또는 물 속에다가 바깥에다가 내가 그 초석을 넣었어요. 그래서 산소 공급제를 넣었어요. 그래도 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화약을 발라놔도 타겠죠. 그 다음에 할로겐 원소, 그래서 염소 같은 걸 넣어도 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염소 같은 거나 플로우로 같은 거 넣으면은 타고 나서 산화 반응이 진행이 되고 나서 생성되는 연소 생성물이 좀 달라지긴 하겠죠. 어쨌든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는 거는 4가지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할로겐 원소도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거 유의하셔야 되고요. 이런 거는 시험 문제 가끔 한 번씩 나옵니다. 다음 중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없는 것은 뭐 그래서 아니면 또는 주관식 문제로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는 것 4가지를 쓰시오 또는 3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요 중에 골라서 써야겠죠. 자, 점화원인데 가산점 중에 마지막이죠. 그래서 가산점을 할 건데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인데 점화원은 결국은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산화 반응이라는 또는 연소 반응이라는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넘기기 위해서 주는 초기의 에너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해서는 불을 붙이기 위해서 전해주는 에너지고, 쉽게 말해서는 라이터불, 그 다음에 성냥불 또는 번개, 또 뭐가 있을까요? 마찰 및 충격도 있겠죠. 마찰 및 충격은 우리가 그 화약의 역사에서 활비비 있었죠. 이렇게 활에다 두고 이 나무막대기를 이렇게 돌려갖고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것도 이제 마찰과 충격이죠. 또는 뭐 부싯돌 이런 것도 있었고, 전기불꽃은 여러분도 알 거고, 정전기불꽃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어려운 단어가 아니니까. 고열물이 있는데 이 고열물은 뭐냐면 높을 꽃자에 열자래요. 그래서 높은 열을 갖고 있는 물질,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뜨겁게 달궈진 쇠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철강에서 보면은, 철강에 가면 이렇게 쭉 가면은 그 쇠물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아주 뜨겁게 달궈진 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을 고열물이라고 얘기해요. 단열압축은 우리 그 기계에서 얘기하는 디젤 엔진 기관을 얘기를 할 때 단열압축을 얘기하겠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가 이제 클랭킹이고 여기다가 이제 그 경유를 넣었어요. 경유를 넣은 다음에 공기랑 섞어갖고 경유를 넣은 거죠. 그러면 요 안에 이제 경유랑 이제 그 산소가 이렇게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피스톤을 눌러요. 피스톤을 누르면은 산소랑 경유랑 막 부딪힐 거 아니에요. 가스 상태니까, 분사한 상태니까 가스 상태고 막 부딪힐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액체가 되더라도 얘가 막 부딪히면 얘네들이 부딪히면서 생기면서 열이 발생돼요. 그러면서 열이 발생되면서 연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부딪히는 열,
우리가 점화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열 압축이라고 하면은 어떤 분자 상태의 애들이 부딪혀갖고 너무 큰 압력에 의해서 부딪혀갖고 생성되는 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들끼리 부딪히는 것 또는 벽에 부딪히는 것들. 그 다음에 산화열은 우리가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생기는 열이라고 할게요. 뭐가 있을까요? 볏집단들이 썩으면서 갑자기 불이 붙는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낙뢰는 번개를 얘기를 하겠고요. 그래서 너무 시간을 많이 빼시면 안 되는데, 자,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소 및 인화점을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우선 처음에 이제 연소를 배웠고, 그 다음에 연소의 3요소, 그 다음에 연소의 3요소에 대해 각각에 해당되는 걸 배웠는데, 다음에 우리가 연소를 얘기를 할 때에 불을 나누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걸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인화점을 얘기를 할 건데, 인화점은 우리가 플래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플래시라고 하면은 카메라 플래시를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카메라 플래시에 보면은 이렇게 김치 하면서 하나 둘 셋 딱 하면 번쩍 하잖아요. 이게 인화점이에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어떤 물질에 가산점을 주고 가연물 산소 공급원을 주고 불을 붙였어요. 근데 얘가 번쩍하고 불이 딱 붙었다가 꺼져요. 얘는 인화점이에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번쩍하고 불이 타고 쭉 가는 거는 연소점이에요. 그러니까 인화점 그러면은 불이 붙고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플래시 포인트라고 한 게 번쩍하고 불이 붙는 온도라고 하는 거를 인화점이라고 하고 있고, 요거를 공학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가연물을 가열할 때 가연성 증기가 연소 범위 하한에 달하는 최소 온도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최소 온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불이 붙는 최저의 온도고, 우리가 불을 끌어당기는 온도라는 말로 점화원이 주어졌을 때 연소가 시작되는 최저 온도를 얘기를 하고, 중요해요. 여기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액체 연소는 액체가 연소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된 증기가 연소하는 것을 증발 연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요 밑에 그림이 있어요. 그림. 여기 액체 연소를 좀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연소라고 하면은 열과 빛과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고, 연소가 일어나면 가산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은 산화 반응이 일어나려면은 가산점이 다 혼합되어 있어야 돼요. 즉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이 두 개가 합쳐져 있다고 불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액체 연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여기 물통에다가, 물통이래요. 휘발유통에다가 불꽃을 안에다 집어넣었다고 불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그림 먼저 볼게요. 여기 그림에 1번과 2번과 3번이 있는데, 요 통 안에는 휘발유가 들어가 있다고 할게요. 근데 1번은 순순히 휘발유만 있는 거고, 2번은 휘발유 표면이에요. 아주 가까운 표면. 그래서 휘발유가 막 증발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증발이 되고 있는데 산소와는 섞이지 않은 포화 증기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은 그러니까 휘발유가 있고 그 위에는 산소가 섞이지 않은 포화 증기층, 3번은 산소와 섞여있는 확산층이에요. 그리고 4번은 그 위에, 아주 위에 돼갖고 산소가 아주 많이 섞인 층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번호로 보게 되면은 1번 층은 연료, 휘발유만 있는 층이고 연료만 100% 있는 층이에요. 2번은 그 가솔린 위에 가솔린이 액체 상태가 아닌 기체 상태가 돼 있고 공기와 섞이긴 했는데 아주
공기가 조금 내서 거의 연료만 있는, 휘발유만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1번은 연료가 액체 상태고 2번은 연료가 기체 상태인 거예요. 휘발유가 기체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공기가 섞여 있지 않은. 3번은 여기죠. 가솔린이, 그러니까 휘발유가 위에서 생긴 액체가 기체로 되고 기체가 공기랑 섞여 있는 곳이에요. 4번은 더 위에고 공기랑 많이 섞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산점 중에 이제 연소의 3요소가 다 포함이 되고 불이 붙는 곳은 3번밖에 없어요. 3번. 왜 그러냐면 1번은 가산점 중에 산소 공급원이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1번은. 그렇죠? 연소의 3요소 중에 가산점 중에 산소 공급원이 없는 층이고, 2번은 가산점 중에 산소 공급원이 있긴 있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불에 타기 위해서 산소가 아주 작은 거예요. 3번만 가산점이 다 있는 거고 4번은 가산점 중에 가연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액체가 불에 탄다 라는 거는 증발연소라고 하는 얘기는 뭐하냐면, 액체가 불에 타려고 하면, 즉 연소 반응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다시 공기랑 혼합이 되고, 혼합이 된 게 불에 점화원이 와서 불이 붙어야지 연소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게 꼭 액체만 그런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고체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삼각형 걸어놓고 우리가 뭐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질에 비죠. 고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액체를 설명했지만 고체도 불에 타기 위해서는 기체가 돼야 돼요. 기체가 된 다음에 기체가 된 상태에서 산소 공급원이랑 혼합이 된 다음에 불에 타야 돼요. 액체도 마찬가지예요. 액체도 기체가 된 다음에 산소 공급원이랑 혼합이 된 다음에 불이 붙어야 돼요. 기체는 기체 상태니까 불에 붙겠죠. 그래서 결국은 연소의 3요소가 다 구비가 되려면 고체는 기체가 돼야 되는데, 고체가 기체로 바로 될 수도 있고 고체가 액체가 된 다음에 다시 기체로 와서 불에 붙을 수도 있어요.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초 같은 경우는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다시 기체가 된 다음에 산소랑 공급이 돼서 불에 타는 거고, 또는 나프탈렌도 마찬가지죠.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돼서 산소가 혼합이 돼서 불에 타는 거고, 나무, 이런 나무 있죠. 나무는 고체가 기체가 된 다음에 산소 공급원이랑 혼합이 돼서 불에 타는 거예요. 휘발유, 경유, 둥유, 뭐 또는 뭐가 있을까요? 뭐 그 다음에 식용유, 이런 것들은 액체가 기체가 된 다음에 혼합이 돼서 불에 타는 거고, 기체가 바로 타는 거는 뭐 LPG, 메탄 이런 것들이 돼요. 자, 이게 연소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산소 공급원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불에 탄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체나 액체나 기체에 제가 산화제 같은 거를 미리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런 반응 필요 없어요. 고체가 기체가 된 다음에 증발연소, 액체가 기체가 된 다음에 산소 공급원이랑 혼합이 된 다음에 불에 탄다. 이건 증발연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액체에다가 내가 산소 공급원을 미리 집어넣었어요. 산화제를 미리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증발연소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연소 인하점을 배우는 거는 일반적인 연소, 즉 폭발 반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겠습니다.
자, 연소점은 앞에서 얘기를 했을 때 연소가 계속 진행되는 온도를 얘기를 해요. 즉 앞에서 말하는 인화점은 플래시 포인트라고 그랬고, 불이 붙는 온도, 그래서 번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산점이 있고 가연물과 산소 공급이 있는 상태에서 점화원이 왔을 때 불이 번쩍 붙는 온도를 우리가 플래시 포인트, 인화점이라고 그랬고, 불이 붙고 나서 계속 불에 타는 온도, 이거는 파이어 포인트, 된장 발음이라서 죄송해요. 파이어 포인트라고 하고 연소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화점보다 10도 높아요. 이건 시험 문제 좀 나옵니다. 그리고 연소점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착화점 있을게요. 자, 착화점 영어로 보면 캐치 파이어 포인트라고 돼 있고 발화점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휘발유에다가 불을 붙여갖고 그 불이 번쩍 붙는 거를 우리가 인화점이라고 그랬고, 불이 붙고 계속 가는 걸 연소점이라는데, 점화를 여기다 주지 않고 밑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라이터나, 아니 라이터는 좀 높죠. 가스버너 같은 걸 계속 열을 가했어요. 계속 열을 가하면 얘가 뜨거워질 거잖아요. 그쵸? 계속 뜨거워져 있는데 점화원 없이 가열된 열만으로 불이 확 붙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뭐 라면도 마찬가지죠. 라면을 여기다 막 놨는데, 또는 뭐 초도 마찬가지죠. 계속 뜨겁게 했는데 얘가 갑자기 불이 확 붙는 거. 밖에서 준 열이 아니라 가연물을 가열해서 점화원 없이 이 안에서 뜨거워진 열만으로 연소가 시작되는 최저 온도를 착화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을 내가 캐치한다는 의미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플래시 포인트, 번쩍, 파이어 포인트는 불을 붙이고 쭉 가는데, 착화점은 내가 불을 내가 갖고 오는 거야. 잡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착화점은 인화점이나 연소점보다 수백 배 높아요. 그래서 메틸알코올은 착화점이 464도, 에틸알코올, 우리가 말하는 그 먹는 술에 쓰는 에탄올은 423도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착화점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압력이 클 때, 그죠? 압력이 클 때. 그래서 우리가 그 가산점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단열압축이 있잖아요. 그 단열압축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우리가 착화점이 될 수 있고, 착화점이 되려면 압력이 커야 되고 발열량이 커야 되죠. 그 다음에 화학적 활성도가 클 때, 산소와 결합력이 좋을 때, 분자 구조가 복잡할 때, 접촉 금속의 열 전도율이 좋을 때, 습도 및 가스압이 낮을 때에 착화점이 낮아집니다. 즉 착화점이 낮아지는 경우는 결국은 열을 많이 발생시켜야 돼요. 그래서 열을 많이 발생시키려면 분자 간에 뭐 부딪히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은 표면적이 넓어갖고 얘가 한 방 맞았는데도 여러 방 맞을 수 있다는 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열 전달을 좋을 때나 이럴 때가 착화점이 낮아지는 경우입니다. 시험 문제 좋겠죠? 내기에.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연소범위, 폭발범위 이렇게 되는데, 연소범위라고 하면은 잠깐만요. 똑같은 거를 두 번 썼네요. 연소범위 똑같은데 지금 읽어보니까 똑같네요. 내용이 오타 같아요. 요거 하나 삭제해야 되는데 다음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소범위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그 액체의 연소를 배울 때 1번, 2번, 3번, 4번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순수 액체만 있는 곳, 2번은 포화증기라고 그랬죠. 연료가 액체가 됐는데, 연료 액체가 기체가 됐는데 산소가 포함되지 않은 곳이 2번이었죠. 그 다음 3번이 연료가 기체가 된 다음에 산소와 혼합이 되어 있는 곳, 즉 불이 붙을 수 있는 산소와 혼합된 농도가 3번이 연소범위예요. 그래서 연소범위를 우리가 연소한계, 폭발한계, 폭발범위 라고 씁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 영어를
영어를 한국 사람들이 번역을 하면서 연구자가 각각이 그 용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쓰든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연소 범위는 폭발한 게 폭발 범위라고도 얘기를 하고, 가연성 기체가 공기와 산소와 혼합된 공기 농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를 여기 밑에 보면은 요 그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왼쪽이 퍼센트가 0이고 여기 오른쪽과 100%잖아요. 그래서 순수 연료만 있는 것은 산소가 빵이겠죠. 그거를 여기라고 얘기를 할게요. 여기 공기의 농도, 그러니까 공기의 산소의 농도가 저농도인 곳이 여기고, 그 다음에 가연물만 있는 곳이 100%인 곳, 아니요 죄송해요, 지금 제가 헷갈려요. 산소의 농도가 아주 적은 곳, 그다음 산소만 있는 곳은 공기의 농도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공기만 100% 있는 거죠. 이게 고농도예요. 그렇다면은 폭발 범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중에 공기와 연료가 섞여 있는 어느 일정한 범위만 불이 붙을 텐데,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연료의 농도가 너무 높은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산소, 즉 공기의 농도가 너무 높은 곳이에요. 즉 요 A와 D만 불에 붙을 수 있는 곳을 우리가 폭발 범위 또는 폭발 범위 또는 뭐 폭발 한계, 연소 한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낼 때 A가 불이 붙는 최저의 농도를 폭발 하한 농도라고 그러고, D는 폭발 상한 농도입니다. 즉 폭발 하한 농도라고 하면은 산소 공급원이 되게 많은 상태에서 연료가 아주 조금 들어가 있는 상태를 우리가 폭발 하한 농도라고 얘기를 하고, 폭발 상한 농도는 연료가 아주 많고 공기가 아주 적은 상태를 폭발 상한 농도입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원이 아주 많은 상태에서 그 연료가 조금이 들어갔는데 불이 쉽게 붙는다는 얘기는 화재, 연소 상태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폭발 하한 농도가 어떤 물질이 불이 쉽게 붙는 어떤 측정치 또는 위험한 정도를 나타내는 게 폭발 하한 농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 범위의 단위는 100분이래요. 퍼센트를 나타내는 거죠. 퍼센트를 나타내는 거니까 혼합기체의 농도가 낮은 농도를 얘기를 해요. 즉 폭발 하한 농도, 제가 설명을 할 때 아까 이 저농도가 산소가 저농도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즉 연료가 저농도고 아주 저농도, 여기가 산소가 100%고 연료가 빵 퍼센트인 데를 얘기를 하네요. 요게 막 보면, 즉 그래서 결국은 산소 공급원이 아주 많은 상태에서 연료가 조금 있어도 불이 붙는 것, 즉 수소나 에탄올,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LPG 가스 이런 것들 중에서 뭐가 더 위험하냐 라고 하면은 위험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폭발 범위, 폭발 연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업을 조금 너무 길었고 지금 자르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하고 가려고 하는데, 오늘 배웠던 거 조금 정리를 하고 갈게요. 몇 가지 얘기를 안 했는데, 우선 연소와 폭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기본 용어가 되는 것을 조금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화점, 가산점, 연소의 정의를 얘기를 했었고, 빛과 열을 내는 산화반응, 그 다음에 연소의 3요소 얘기했고 연소의 4요소도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인하점, 착가점, 발화점 얘기를 했었고 연소 범위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아주 밑바탕이 되는 거니까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기본이 되는 거니까 그래도 다음에 설명을 했을 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하실 수 있도록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는 이제 연소와 인하점 대하면서 뭐 르샤틀의 원리 이런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